청취자 여러분, 혹시 딱 65세가 되는 순간 그 국가로부터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법적인 장애인으로도 동시에 분류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정말 막상 닥치면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 10명 중에 무려 6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단계나 복지 대상을 나눌 때 흔히 기대하는 명확한 선들이 있잖아요. 네, 딱딱 그 행정적인 칸막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선이 흐릿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예, 확실히 그래요. 불과 10년 전하고 비교해봐도 그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한 15%포인트나 치솟았거든요. 와, 15%포인트요? 그건 진짜 엄청난. 네,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시각이나 청각 저하, 또 근골격계 기능 상실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냥 나이 들었다가 아니라 공식적인 장애 등록이라는 행정적 결과로 바로 직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자료는 오늘이죠. 2026년 4월 20일 월요일자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이 정리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분석입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쏟아진 그 방대한 이슈들을 정말 꽉꽉 눌러 담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요. 이 자료들을 쫙 해독해서 고령화가 도대체 어떻게 장애, 주거, 돌봄, 의료 같은 이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설계도를 뜯어고치고 있는지 그 이면의 맥락을 짚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네, 우리는 이제 노후를 그냥 수동적으로 관리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인프라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약간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설계를 다시 하려면 방금 호스트님이 언급하신 그 지워진 선들 있잖아요. 즉 기존 행정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그 노인하고 장애인을 따로 보는 그거요? 네. 현재 제도는 여전히 노인 생태계랑 장애인 생태계를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죠. 사실 저는 이 행정 시스템 오류를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마치 최신 스마트폰 하나에 서로 절대 연동 안 되는 두 개의 구형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가 억지로 돌아가고 있는 꼴이랄까요? 아, 스마트폰 비유요? 확 와닿는데요? 그쵸. 예를 들면 노인복지 OS는 막 배터리를 관리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반면에 장애인복지 OS는 화면 읽기나 이동보조기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노화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70대 어르신이 있다고 쳐보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두 OS가 서로 데이터를 안 주고받으니까 이분은 연금을 잘 받다가도 돋보기 지원 하나 받으려면 시스템을 완전히 재부팅해서 서류 다시 넣고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피곤한 일이죠. 결국 사용자는 그 두 시스템 사이에 끊어진 연결고리 때문에 그냥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버리는 거죠. 야, 행정 구조의 그 본질적인 모순을 정확히 찌르는 비유네요. 그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시민들만 엄청난 행정적 피로감을 겪거나 아니면 아예 양쪽 다 해서 소외되고 맙니다.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언론들이 그 노인 장애인 비율 통계를 일제히 보도한 것도 결국 이 분절된 복지 시스템의 백엔들을 완전히 통합하려는 어떤 사회적인 경고음 같은 거거든요. 아, 백엔대 통합.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고 인프라를 재설계해야 하는 현상이 치매 영역으로 넘어가면 진짜 도시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문제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아, 치매요. 저도 자료 보면서 그 지자체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치매라고 하면 그 병원 입원실이나 요양원 안에서 좀 조용히 다루는 문제였잖아요, 사실. 네, 약간 가정 내 불행, 개인의 문제 정도로 치부됐었죠. 근데 지금은 용산구나 인천 서구, 청도군 같은 곳에서 아예 도시 단위로 걷기 대회를 열고 막 그래요. 심지어 경북 의성군에서는 마을 경로당에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깔아버리더라고요. 네, 스케일이 달라졌죠. 거기다 광명시나 무주군을 보면 그 동네 지역농협이나 작은 도서관을 아예 치매 극복 선도 단체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마트나 도서관 같은 일상 공간이 그냥 치매 방어선이 되고 있는 셈인 거죠. 정확합니다.
이게 치매 100만 명 시대라는 그 물리적 숫자가 방어 전략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아, 숫자가 전략을 바꿨다. 네. 과거 의학이 발병하고 나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기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예방이랑 조기 발견을 통해서 그 발병 자체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국가적 자원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 치료에서 지연으로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그 66세 생애 전환기 청력검진 도입론이 있잖아요. 이게 급물살을 타는 것도 정확히 이 지연 전략의 일환입니다. 청력이랑 치매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거든요. 아, 그러니까 청력을 잡는 게 곧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군요. 와, 이거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지옥사회 중심의 조기 방어선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는 곧바로 파괴적인 사법적 또 경제적 비극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료에 있던 그 일본 연구 결과 말씀이시죠? 네, 일본 데이터를 보면 치매 환자의 무려 80%가 자신이 금융서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80%요? 와, 세상에. 거의 다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검찰이 치매 노인을 위해서 고소권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를 부랴부랴 도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참담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아들한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건이요. 아,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네, 돌봄의 무게가 그냥 한 가정의 붕괴를 넘어선 거잖아요. 범죄와 사법의 영역으로 터져나온 건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걷는 우리 동네 거리, 자주 가는 은행이나 마트. 만약 내 가족의 기억이 흐려진다면 그 익숙했던 동네 인프라가 과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치매 친화적 도시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동네에는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맞아요. 자, 이렇게 치매와 장애가 도시 인프라 전체의 과제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니어들은 대체 매일 밤 어디서 어떻게 잠들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주거 환경의 문제죠. 네, 거주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두 가지 거대한 수요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수요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에이징 인플레이스 수요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의료시설이랑 생활편의 서비스가 완비된 그런 계획된 공동체로 이주하고 싶다는 커뮤니티형 이주 수요입니다. 아, 집이냐, 은퇴 마을이냐. 네, 최근 조사 보면 중장년 5명 중에 3명이 은퇴자 마을로 이주할 뜻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이 흐름이 명확히 증명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약간 반론성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실버타운이나 은퇴자 마을이라고 하면 입주 보증금만 수억 원씩 내는 그 소수의 고소득층만 갈 수 있는 아주 비싸고 화려한 리조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를 보면 이 실버타운 모델이 갑자기 국가가 개입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공공 인프라 의제로 다뤄주고 있단 말이죠. 아니, 부유층의 사체제가 어떻게 국가의 필수 토목공사가 된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 규모 자체가 달라졌다. 네, 기존 실버타운이 자본주의에 기반한 럭셔리 상품이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법제도화의 핵심은 바로 그 진입장벽을 확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같은 보편적 필수 인프라로 전환하려는 작업인 거죠. 오, 상하수도 같은 보편적 인프라요? 네, 의료랑 요양, 주거를 결합한 모델을 법적으로 아예 명문화해서 중산층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제로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통합돌봄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맥락이죠. 보니까 경남형 통합돌봄은 이미 1,600명 넘게 신청을 했고 함안군 같은 데는 아예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달서구, 세종, 전주까지 의사랑 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이 이상적인 시스템이 전국망으로 쫙 깔리는 것처럼 보여요. 네, 겉으로 발표되는 선언문들이나 그 MOU 협약식 사진들만 보면 뭐 유토피아가 따로 없죠. 그쵸? 너무 좋아 보이죠? 하지만 현장의 실제 작동 원리,
그러니까 자금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료에 인용된 쿠키니스 기고문을 보면요. 현직 의사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의료진의 사명감만으로는 통합돌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요. 아니, 지자체가 저렇게 막 예산 들여서 밀어붙이는데 왜 의사들은 사명감 타령을 하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구체적으로는 그 수가 구조의 치명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수가요. 의료 서비스 보상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의사가 병원 진료실에 앉아서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빠르게 약간 쳐내듯이 봐야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3분 진료 뭐 이런 거요? 네. 근데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차를 몰아서 어르신 집으로 1시간을 이동해 진료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이동 시간과 현장 돌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가 코드가 없습니다. 아, 이동하는 시간은 돈으로 안 쳐주는군요.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병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병원 운영에 금전적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인 겁니다. 사명감만으로 감당을 하는 건 무리죠.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국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이 다 급성기 병원 안에만 갇혀 있고 지역사회로 흘러나가는 수도관은 꽉 막혀 있다는 거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인천 옹진군의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방문양료 서비스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수가를 보상해줬거든요. 아, 지자체가 지갑을 열었군요. 네, 지자체장들의 화려한 선언이 진짜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그냥 수행기관 모집하는 걸 넘어서 진료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불체계, 그 행정망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본적인 배관공사가 지금 시급한 거죠. 아, 통합돌봄이 허상이 안 되려면 돈의 흐름부터 설계해야 한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한국 내부의 인프라랑 배관공사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시야를 글로벌로 넓혀보면 와, 상황이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전 세계가 난리죠, 지금. 그니까요.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쪽에서는 무슨 최첨단 공상과학 같은 기술이 빵빵 터져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감성적이고 철학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네, 인구 구조의 붕괴는 이미 전 지구적인 위기입니다. 중국만 해도 무려 3억 명에 달하는 노인을 돌볼 청년 인력이 그냥 증발해버린 상태고요. 베트남마저도 그 끈끈했던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거든요. 3억 명이요?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수명은 길어지는데 돌봄 인력과 돈이라는 물리적 자원은 고갈된 거죠. 연금이나 의료비 지출 폭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 자료 중에 그 의료기술 쪽 기사가 유독 반짝거리게 보이더라고요. 독일 연구진이 발표한 CAR-T, 그러니까 카티세포 치료 기술 말이죠. 아, 네. 아주 혁명적인 기술이죠. 이게 원래는 난치성 혈액암 치료할 때 쓰던 일회용 초고가 유전자 치료제 아니었나요? 근데 47세 여성이 앓고 있던 3가지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을 이 카티 치료 단 한 번으로 완전히 관해시켰고 그걸 11개월째 끄떡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한 일입니다. 이 카티 치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왜 이게 희망인지 알 수 있는데요. 환자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를 쫙 빼내서 연구실에서 특정 질병세포만 정밀하게 추적해서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오, 세포를 개조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환자 몸에 집어넣는 거죠. 일종의 맞춤형 생체 미사일인 셈입니다. 생체 미사일 확 와닿네요. 암을 넘어서 자가 면역 질환까지 이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노년기를 괴롭히는 난치성 질환들을 평생 관리하느라 드는 그 막대한 비용을 단 한 번의 완치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와, 30년치 약값이나 간병비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경제의 게임 체인저네요. 그렇죠. 국가적 의료비 고갈 속도를 확 늦출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돌파구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묘한 대비가 하나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포를 유전자 단위로 재프로그래밍해서 생명을 막 연장하는데요. 자료의 다른 한쪽을 보면 스웨덴의 그 데스테드닝 열풍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아, 데스 클리닝, 즉 죽음 청소 말씀이시죠? 네, 죽음을 앞두고 내 주변 물건들을 미리 품격 있게 정리해 나가는 철학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 다 독립시키고 빈둥지가 된 집에서 겪는 부부 갈등 현상도 나와요. 평생 일하고 은퇴한 남편은 좀 소파에서 쉬고 싶어 하고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한 아내는 이제야 내 자아 실현을 하겠다. 이러면서 갈등이 폭발한다는 거죠. 현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풍경이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이 최첨단 유전자 치료의 기적 같은 이야기랑 물건을 버리는 스웨덴의 감성적인 철학, 이 극단적인 두 가지가 대체 어떻게 하나의 트렌드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건 아주 필연적인 연결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요? 카티 같은 기술 발전이 수십 년의 생존 기간, 즉 삶의 양을 연장해줬잖아요. 그렇다면 데스테드닝이나 이 황혼이혼의 위기는 그 길어진 삶의 목적과 질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아, 양과 질의 문제? 생각해보세요. 내가 80세, 90세까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남는다면 나를 둘러싼 그 낡은 물건들이나 낡은 부부관계의 방식을 예전처럼 똑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데스테드닝은 단순히 창고를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이막을 위해서 과거의 정체성을 비워내고 새로운 자아를 세우는 아주 치열한 심리적 재설계 과정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오래 사는 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몸에 걸맞은 새로운 철학과 마음가짐을 세팅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들이 우리의 노후 준비, 또 한국의 국가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은 뭘까요? 이 복합적인 시그널을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요. 첫째,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 수학의 재설계입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청년 세대가 너무 짓눌리지 않게 연금이랑 건강보험 부담 구조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합니다. 네, 배관공사 다시 하자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는요? 둘째는 기술의 민주화입니다. 앞서 말한 카티 같은 첨단세포 치료가 일부 극부유층만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령층의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 확대 논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 첨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서두르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하신 그 철학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가 어쩌면 제일 관과되기 쉬운,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노후를 너무 오랫동안 육체가 소약해져서 누군가 돌봐줘야만 하는 그런 물질적 관점의 돌봄시효로만 봤습니다. 그렇죠. 밥 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이런 거요. 네, 하지만 빈둥지에서 폭발하는 그 자아실현 욕구들을 보세요. 노후는 정체성과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아주 뜨거운 정서적 재편의 시간입니다. 아, 뜨거운 정서적 재편, 표현이 참 좋네요. 그래서 국가 정책은 그냥 물리적인 요양원 짓는 걸 넘어서 시니어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주는 그런 비물질적인 노후 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 정말 공감됩니다. 결국 모든 제도랑 인프라, 기술의 끝에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개인의 내면이라는 본질로 돌아오게 되네요. 김영래 편집장이 4월 20일 분석 자료의 마지막을 그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절로 맺은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마무리가 아주 인상 깊었죠. 마침 오늘이 또 봄비가 내려서 곡식을 윤택하게 적신다는 절기, 고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편집장님의 절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인용하신 책은담 구절의 의미가 참 깊거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봄비가 고약처럼 대지를 촉촉이 적셔도 길 가는 나그네는 진창길이 되었다고 원망을 하고요. 가을달이 환히 사방을 밝혀도 좀도둑은 그 달빛을 싫어해서 꺼린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세상 모든 일에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군자는 남의 시기나 얄팍한 평가를 걱정하지 말고 시기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묵묵히 다듬는 데 집중하라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죠. 와, 진짜 명문이네요. 세상의 기준이나 나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어른의 자세. 네, 그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굳건함이야말로 고령화 시대를 관통하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겁니다. 맞아요. 기술이 생명을 막 연장해주고 국가 제도가 집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오롯이 개인이 다져온 내면의 힘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사실 오늘 자료에는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오, 어떤 어딘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니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약간 수비적인 관점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네, 관리의 대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봤죠. 근데 데스테딩링의 철학이나 방금 말씀하신 책은담의 지혜를 보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의 내면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경험적 지혜랑 단단한 정서적 자본이 숨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엄청난 자본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사회는 언제까지 이 시니어들의 지혜를 그냥 그분들 개인의 머릿속에만 조용히 간직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는 건 정말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죠. 제 말이요.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분들의 지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확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을 짓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노후 설계의 진짜 완성은 그 지혜가 사회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야, 시니어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어떤 경험적 자산으로 보자는 그 관점의 전환이 정말 탁월하네요. 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고의 그 흠뻑 젖은 진창길 속에서도 결국 생명을 품은 씨앗은 묵묵히 움을 틔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의 복잡한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단단함으로 꽉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봄비처럼 충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트렌드 분석과 함께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